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연일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 창건일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지만 미국에선 북한이 언제든 미 본토까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예, 오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함께 당 창건 70주년을 앞둔 북한 내부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행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당 창건 그다음에 이제 70년 이게 이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건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해서 꺾어지는 해를 정주년이라고 그러거든요.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그래서 이제 내일은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규모 열병 행사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창건일이라는 거죠.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당이자 김일성, 김정일의 정치 사상을 구현해내는 당이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영도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정일이가 있을 때는 성군 정치에 치중했다라고 하면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나서는 선당 정치로 당을 우선해서 정치를 이제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이 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내일을 기해서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2012년 4월 15일이라고 한다면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목해서 볼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내일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도발 가능성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내일 당장은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당장 내일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발사대에 1단, 2단, 3단 로켓이 조립이 돼야 되고요. 네. 조립된 상태에서 다시 액체 연료를 이제 또 주입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제 액체 연료가 다 주입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쏴야 되면 이게 쏘는 게 그냥 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날아가는 비행 도중에 우리 항공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1단, 2단, 3단 비행 물체는 바다에 통상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항공기와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 국제 회사 기구인 IMO에 이걸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까지 통보를 안 해줬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며칠 전에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을 했듯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축포의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그 이후는 어떨까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이 우리 스스로가 발사한 인공위성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한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이 예를 들어서 해양위성, 관청위성,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 방송위성, 통신위성, 그다음에 아리랑 3-AO처럼 다목적 위성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기껏은 이제 방현 1, 2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무인기 워낙 없다 보니까 무인기 정도 가지고 지금 DMZ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쳐다보니 안 보니 하고 있는데 필요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해요, 북한이. 예. 그런데요, 사실상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곤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입에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는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대단해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네. 위에 있는 것이 지구 관측용이냐, 통신용이냐, 방송용이냐 하는 것처럼 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순연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한테 가해지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이 1695부터 2087까지, 2094까지 총 5개의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통과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다시 이것을 발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실상 뭐 제재가 다시 북한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북한 스스로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내일 열병식에서 주목해볼 점이 이제 신무기들인데 그동안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무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내일 열병식이 세 번째입니다. 2012년도 4월 15일은 자기 할아버지 생일 100년 되는 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세계에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 이제 공개했던 것이 KN-09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그게 아마 10,000km에서 12,000km 정도 갈 겁니다. 그거 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현이라고 하는 북한의 무인기 푸른색으로 색칠이 돼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 왜 파주하고 그다음에 저기 백령도에 떨어졌던 네네. 바로 그 무인기예요. 그게 공개가 됐고요. 2013년도 7월 27일 날은 두 번째 이 열병식을 했는데요. 그때는 소위 말하는 그 IRBM이라고 하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4,000k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핵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전략 폭격기와 미사일로만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핵 배낭으로도 운반돼서 언제라도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네. 내일은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무기들이 이제 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KN-58이라고 하는 거 장거리 미사일 개량행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개량행이 10,000km, 12,000km 정도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공개했던 것이 모조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구설수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공개한다면 진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올 봄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굉장히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네. 탄도미사일.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SLBM이라고 하는 거요. 그것도 이제 내일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거리 200km 정도 되는 300mm의 구경을 가진 KN-09이라고 하는 방사포의 그 뭐라고 할까요? 무기 공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다른 무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형 고속 뭐 침투기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또 방현 1, 2의 개량형 새로운 무인기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무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관심 깊게 좀 봐야 될 무기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북한에서 핵물질을 가졌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본토까지 핵을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실제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체해서 우리가 다시 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를 이제 소위 말해서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가졌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만큼 날려보내느냐 하는 것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북한은요, 지금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40kg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면 하나의 핵무기를 만들 때 플루토늄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6 내지 8kg이 필요해요. 그래서 6 내지 8kg만 있으면 20KT급의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충 나누면 한 7개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플루토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커 박사라고 하는 핵 전문가를 북한에서 필요하면 꼭 초청을 하잖아요. 2010년도에 해커 박사가 북한에 초청이 돼서 영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핵을 농축시키는 원심 분리기 2000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이 2000기가 돌아가면 농축 우라늄을 1년에 몇 킬로그램을 생산하느냐 하면
40kg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 몇 킬로그램이 우라늄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느냐면은 15kg에서 20kg이에요. 한 개를 만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2010년, 11년, 12년, 14년, 15년, 15년 되면 6년 됐잖아요. 네네. 6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게 벌써 12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IIS에서 22개 만들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지금 보면은 최소 7개에서 많게는 한 30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멀리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4번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이유도 그렇게 해서 12,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북한이 한 말을 우리는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때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미 9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뭐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는 김정은 시대의 좀 인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롤러코스터 인사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뭐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상장으로 진급을 한가 하면 또 한때 뭐 숙청설까지 나돌았던 뭐 마원춘의 복귀 또 여성 장성까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자,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 사실 그동안 종잡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개 한 개씩 설명도 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좀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고 김일성과 김정일 주의에 대한 변함이 없으면 다시 복권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여성 장군 같은 경우에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롤러코스터 되듯이 2개, 3개, 4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왜? 당에 충성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마원춘이 같은 경우는 설계국장이잖아요. 설계국장인데 심지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심지어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 창건 기념회를 통해서 당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당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언제라도 다시 복권과 복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번에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의 류인산 상무위원이 가는데요. 네. 그동안 좀 냉랭했잖아요, 분위기가. 네. 이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북중 관계가 냉랭한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뭐 중국과 북한 사이에 60여 년 넘은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관계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다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최용해가 9월 3일 전성절에 갔을 때도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았고요. 9월 9일이 북한의 그러니까 정부 수립일이거든요. 네. 정부 수립일 때도 소위 말하는 그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냈는데 그 축전 다른 나라에서 온 축전은 다 앞면에 싣고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은 뒤에 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은 또 오히려 중국의 그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부 수립일 날 여기 김정은이가 보낼 때 딱 2문장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그랬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이 관계를 좀 정상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뭐 50명 대표단을 이끌고 유인산 정치국 서열 5위죠. 대단한 건데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보고요.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흘을 머물고 있거든요. 네네. 그 나흘 동안 머물게 되면 네. 김정은과의 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친서도 보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냉랭했던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조금 온기가 돌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 여기에 더해서 육자회담 복귀 문제까지도 이번에 촉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자,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우리 입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